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꼭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의 경우는 이 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동반자를 둔 장본인이기도 하니까요. 가족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고 무조건 모두가 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것만이 가족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 세상에서 이런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평범하지 않은 가족은 환영받지 못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늘 기죽어야 했고 창피해야 했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성장했고 소중한 제 하나뿐인 가족도 얻을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그 산 증인인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기준으로 48살이 된 여자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즘 말로 골드미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전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과거 회사에서도 꽤 높은 직급을 맡아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정도로 능력이 좋았고 지금은 한 회사의 대표로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제 능력을 키우고 살아가느라 안타깝게도 결혼은 하지 못했네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핑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아예 하지 못할 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 정년기가 와 제가 좋아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기우는 저희 집 사정과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애초에 자존심도 센 성격이었던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결혼에 대해 싫은 소리를 듣고 숙이면서 하는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별을 통보했고 그 후로 쭉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지내왔어요. 제 태생과 집안 사정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세죠? 제가 이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어요. 우리 집은 늘 가난했고 그래서인지 옷 한 벌을 돈을 주고 사서 입는 일도 없었어요. 엄마는 늘 누군가 이미 한 차례 입었던 옷 중에서 멀쩡한 옷을 골라오시면 그 옷을 제가 물려받아서 입고 지냈거든요. 매번 크는 저에게 새 옷을 사입힐 형편이 되지 않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시절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지내면서 한 번도 이상한 가정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보고 자란 건 그런 환경이었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도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이상한 가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새로운 집으로 다시 재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 하나가 더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것이 아니니 동생이 뭔가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배가 다른 동생이라는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여동생과 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이 되었어요. 당시 엄마는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절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새로운 양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해 함께 절 키워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아이가 있던 양아버지와의 생활도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진학을 하니 여동생과 내가 일반적인 자매가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여동생과 저의 일로 학교가 떠들썩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여동생과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도 해요. 당시 나와 여동생은 성이 달랐는데 이런 점을 이용해서 학교의 장난꾸러기인 한 학생이 여동생을 놀리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네 부모님은 바람 피워서 결혼해서 네 언니랑 성도 다르지? 그런 거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이진이 언니는 김소애래요. 이진이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성이 다르대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주워온 자식이래요. 성이 다른 집 딸이래요. 야, 너 뭐야? 그 입 안 닫아? 언니, 제가 자꾸 언니랑 성이 달라서 아빠가 바람 피워 낳은 자식이래잖아. 뭐? 야, 너 이리 와. 네가 뭘 알아? 내 동생 왜 괴롭혀? 맞잖아요. 아니면 왜 성이 달라요? 바람 피워온 자식이래요. 네네네네. 너 죽었어? 이리 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동생을 놀리고 있던 남학생을 받고 양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낳아온 자식이라 성이 다르다는 식으로 놀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남학생을 패버렸어요. 여동생은 그때 그런 제 행동을 보고 함께 남학생을 때리면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매이고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워낙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수학여행은 당연히 꿈도 못 꿨고 급식비를 밀리는 통에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 독촉을 받는 일도 흔했어요. 이런 상황은 저를 날로 자존심이 강한 아이로 키웠는데 모두가 다 저처럼 반발심이 생기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여동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동생은 성향도 성격도 확연히 달랐어요. 부모님은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가 심하다 보니 늘 돈 문제로 다투셨어요. 여름엔 집에 비가 샜고 바퀴벌레나 쥐가 나오는 건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그 시절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건 우리 집뿐이었으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었죠. 당시 연탄을 때워 쓰던 시절이었는데 연탄이 없어 맨날 동생과 벌벌 떨면서 옷을 껴입고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옆집에 가서 연탄을 빌려오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제 머리에 선명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은 다 해졌지만 두꺼운 조끼를 껴입고 추운 날씨 탓에 늘 볼과 코끝이 빨갰던 모습이에요. 이런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동생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힘든 시절 속 그나마 즐거움 중 하나는 1살 터울인 여동생이었고 처음 만나 함께 커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지내면서 정말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러나 엄마와 양아버지는 우리 사이처럼 그리 좋은 사이를 유지하지 못하셨어요. 가난이라는 것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을 간다는 말이 있듯 처음에는 행복한 새 출발을 생각하며 시작했겠지만 엄마와 양아버지의 결혼 생활은 결국 가난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어요. 돈은 사이가 좋던 부부도 싸우고 미워하게 만들었고 결국 두 분은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연스럽게 저와 여동생 또한 헤어지게 되었고 더는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후 엄마는 절 데리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나갔고 언제나 늘 살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나 하나 먹여 살리고 엄마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쉽지 않았기에 늘 고된 삶을 사셨고 그 와중에 가난한 집 딸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그렇듯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 개천에서 난 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는 이유는 다 우리 소혜 때문인 거 알지?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왜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해? 그러지 마라. 아니야. 엄마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소혜처럼 똑똑하게 못 살았으니 우리 소혜는 개천에서 난 용처럼 잘 돼야 해. 엄마는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알았어,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 엄마가 밥은 못 먹어도 너 공부한다고 하면 책은 빚을 내서라도 사줄 거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네 성공밖에 없다. 알지? 네,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 그래, 봤지?
엄마 인생이 얼마나 후진지.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내 인생이고 내 목표야.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된다. 네, 열심히 할게요. 엄마의 하루가 고되면 고될수록 실패한 엄마의 인생의 보상은 저였고, 저는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강압, 압박과 강박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공부만 매진했어요.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는 엄마의 삶의 이유가 저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이제와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인생을 저에게 보상받으려는 일종의 세뇌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엄마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런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인생 목표였기도 하고요. 그렇게 엄마의 희망대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엄마의 바람대로 정말 좋은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제가 본 모습 중 제일 환하고 기쁜 표정을 하며 웃으셨어요. 엄마, 나 한국대학교 합격했어. 아유,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딸이 날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나도 엄마 도울게. 키워놓으니 이런 날도 오네. 조금만 더 고생하고 버티면 우리 모녀도 좋은 날 올 거야. 정말 장하다, 내 딸. 이제 좀 쉬면서 지내요. 나도 도울 테니까. 그래. 박복한 팔자에 자식복은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네. 엄마는 오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렇게 좋아? 그럼. 엄마 평생 제일 기쁘다. 아이같이 좋아하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동안 여동생과는 엄마와 양아버지 모르게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왔어요.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해도 대학 진학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여동생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고요. 그렇게 대학만 졸업하면 제 인생에도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제가 대학 진학을 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여동생은 저와 달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중학교부터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지냈어요. 간간히 연락을 하거나 학교 자율학습 시간이 끝난 시간에 만나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여동생은 늘 제가 입은 교복이 부럽다는 듯 만져보고는 했거든요. 그런 여동생이 안쓰러워 교복을 바꿔 입어보기도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지냈죠.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던 상황에서 어느 날 여동생이 절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공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해서 이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절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기도 하고 대학교 구경도 하고 싶다며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야, 대학교는 이렇게 크고 좋구나. 우리 언니 출세했네. 왔으니 학교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가자. 아니야. 나 오늘 언니한테 작별 인사하러 온 거야. 시간이 많진 않아. 왜? 갑자기 어디 가? 응. 나 이제 저기 천안의 공장으로 들어가. 언니한테 인사도 하고 이것도 줄 겸 몰래 온 거야. 자, 받아. 갑자기? 그럼 이제 여기 없어? 못 봐? 이건 또 뭐고? 응. 나 이제 공장 가면 못 볼 것 같아서. 이거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아버지 몰래 모아둔 용돈. 언니 주려고 모았어. 받아. 야, 이런 거 있으면 너 쓰지. 왜 나 주고 그래. 이제 못 보는데. 언니 대학교 가면 내가 도움 주고 싶어서 모은 건데 대학교 등록금은 택도 없더라. 그래도 이거 내가 소중하게 언니 생각하면서 모은 돈이니까 받아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안 돼, 너 가져가. 난 이제 공장 들어가니까 또 모으면 돼. 내가 언니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언니 똑똑한 사람이니까 꼭 공부 잘해서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어. 살다가 꼭 만나자. 이렇게 헤어지는 게 어딨어. 에이, 언니 울지 마. 또 보면 되지.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언니 때문에 정말 열심히 모은 거니까 절대 엄마 위해서 쓰지도 말고 언니가 정말 힘들 때 그때 꼭 써. 그럼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당시 여동생이 저에게 쥐어줬던 돈은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여동생이 떠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신이 든 전 일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여동생은 우리 아빠랑 살면서 고생만 하고 나 챙겨주느라 포기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 받아줘.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여동생이 준 선물을 가슴 깊이 넣고 헤어진 후 꼭 성공을 해서 여동생을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며 헤어졌어요. 여동생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후 분명 언제라도 만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도움을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여동생과의 인연은 끊어졌어요. 저는 대학 생활을 했고 입학금부터 시작해 모든 학비를 벌고자 과외를 열심히 해 충당했고 일부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장학금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했기에 꽈탑을 놓치지 않고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지냈어요. 엄마는 제가 대학 진학을 하게 된 이후부터 여유가 생기셨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만 해오던 세상 물정 모르던 우리 엄마에게 세상은 너무 무섭고 잔인했어요. 엄마는 지금 형편보다 빠르게 잘 살고 싶으셨던 것 같았고 성공이 하고 싶으셨는지 결국 사고를 크게 치셨어요. 사고가 나게 된 시점은 제가 학기를 마무리할 때쯤이었고 겨울이었어요. 엄마는 매일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셨고 조금만 있으면 큰돈을 만지게 해줄 테니 편하게 공부할 준비를 하라며 호언장담을 하셨죠. 오늘 주말인데 오늘도 나가? 어딜 가는데 그렇게 화장을 해? 엄마 오늘 약속 있어. 중요한 미팅이라 이쁘게 하고 가야 해. 무슨 미팅을 주말에 해? 엄마 요새 뭐 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넌 호강할 준비만 하면 돼. 엄마 혹시 남자 생겼어? 또 누구 만나서 돈 받는 거야? 그런 거면 가만 안 둬 진짜? 야, 엄마가 남자라면 이제 지겨운데 누굴 만나니? 다 우리 위해서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큰돈 만지게 해줄 테니까. 엄마 진짜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얘는 엄마가 애니? 걱정 마. 엄마의 불안한 행동이 결국에는 다단계 투자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회계사 공부를 시간을 쪼개 하고 있었고 엄마에게 돈을 벌리지 않은 채 수업을 듣고 합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해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든 희망을 무너뜨린 건 엄마였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날 저녁 내가 알던 우리 집 문은 열려있고 온갖 집안 물건들이 뒹굴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놀란 마음으로 얼른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는 엄마가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집은 왜 이렇고 엄마는 왜 이래? 소혜야, 어쩌니? 이걸 어쩌니?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알지.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한 투자가 집 보증금까지 넣은 투자가 다 사기였대. 뭐라고? 엄마 그동안 그거 하고 다녔던 거야? 이제 망했어. 가진 돈에 빚까지 내서 다 투자했는데 어떡하니? 그럼 집은 누가 이런 건데? 빚쟁이들이 우리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어쩌니? 이 말을 끝으로 엄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쓰러진 엄마 병수발과 빚으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해결을 해야 할 가장이 되었어요. 그날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살고 싶었던 인생 모두 다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정말 희망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여동생이 준 돈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꺼내 쓰지 않고 고이 모아두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여동생의 말에 맞게 저는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병원비 충당을 그 돈으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 그 돈이 아니었다면 엄마는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어떻게 되셨을지 끔찍해요.
상황을 해결하고 나니 여동생 생각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은 저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저는 아니었어요. 또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오직 살아내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졸업을 했고, 그와 동시에 돈을 많이, 그리고 빨리 벌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고,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된 곳이 바로 첫 번째 회사였어요. 제가 원하는 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인정도 받고 돈도 벌 수 있는 컨설팅 업으로 이직을 했고, 오직 살기 위해서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여동생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사치였고,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는 일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컨설팅 업계에서 인턴부터 시작해 이사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인정도 받았어요. 사실 연봉 협상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면 근무를 계속 연장할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연봉 제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차려 직접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때는 제 나이 36살이었고, 조금 이른 나이에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인력도 충원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 회사에서 절 잘 따라주던 사수 한 명과 함께 소박하게 사업체 운영을 시작했어요. 업계에서 워낙 싸가지가 없다고 알려진 저였지만, 그와 달리 실력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탓이었는지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이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저는 빠른 시간 내 회사 인지도를 높였고, 그 덕에 감사하게도 설립 2년 만에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사수와 단 둘뿐이었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 드디어 제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입사 면접을 통해서 꽤 많은 인력을 채용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대표가 되어 사람을 고용하고 회사 운영을 한다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니긴 했지만, 새로운 성취감과 책임감이 생기면서 더 잘 키워나가 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당시 많은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지만 유독 제 눈에 띄는 새로운 신입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원을 똑같이 대해야 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신입은 늘 조용했고 어딘가 위축이 된 모습으로 늘 자기 의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예전에 헤어진 여동생 같았거든요. 아마 그 신입에게 유독 눈길이 가는 이유도 여동생과 겹쳐 보이면서 자꾸만 마음이 쓰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대표인 제가 자연스럽게 챙겨주고 밥 한 끼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노력을 은근히 보였어요. 점심시간인데 왜 식사하러 안 나갔어요? 아, 일이 좀 남아서요. 배가 안 고프기도 하고. 밥을 먹어야 머리도 돌아가고 일도 하죠.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나가죠? 저랑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밥도 안 먹이면서 일 시키는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밥은 먹고 해야죠. 빨리 나오세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맨날 사람들하고 같이 안 먹고 이렇게 혼자 있어요? 점심값이 비싸기도 하고 전 어울릴 여유가 없기도 해서요. 그럼 앞으로 점심은 저랑 먹죠. 저도 굳이 챙기지 않으면 잘 안 먹어서.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표라서 불편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같이 먹어요. 이것도 인사 고과에 넣을 테니 거절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는 그런 제 호의가 부담스러운지 불편한 내색을 하며 거절을 연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느 순간부터 저와의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듯 보였기도 하고, 은근히 친밀감까지 보이면서 곧잘 따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신입사원이 밉지 않았고요. 신입사원과 제 사이에 나이 차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막내 동생같이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곁을 안 주기로 소문난 제가 유독 그 신입사원에게만 사적으로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어느 날, 언제나 그렇듯 신입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할 이야기가 있는지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대표님, 어머니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응? 어머니? 네가 어머니가 있니?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어머니가 있긴 해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신입사원의 뜬금없는 이야기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분명히 신입사원과 가까워진 후 자신이 고아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 회사 입사 이력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었던 아이가 어머니라니? 어리둥절한 마음에 일단은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고, 그곳에서 마주한 신입사원의 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날 신입사원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랜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리고 공장으로 취업을 해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던 그 여동생 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의 앳된 모습으로 만난 것이 다였기에 그날 본 여동생의 모습은 제가 늙은 만큼 꽤 많이 늙어 있었고 변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하게 그때의 그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을 보자마자 첫눈에 누구인지 딱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여동생은 이미 신입사원의 대표가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절 바라보면서 일어나 언니라고 부르며 반가워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말도 필요 없이 한동안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몇 분 정도가 지난 후 조금 진정이 된 마음으로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자초지종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놀라웠기도 하지만 역시 내가 알던 여동생답게 성장했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지낸 거야? 왜 우리 직원의 어머니라는 거고? 뭐가 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얘. 맞아, 언니. 내가 지은이 엄마야. 마음으로 낳고 키웠으니 내가 엄마지 뭐야. 안 그래? 아, 그럼 어떤 사이인 거야? 언니 또 우리처럼 생각했지? 그런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내가 가슴으로 낳아 키우는 내 딸이야.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인데 내가 거기 시설 엄마로 애들 보호하고 있거든. 아, 그래? 그래서 고아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된다. 언니, 나 자식 많아. 지훈이 말고도 아직 예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럽지? 넌 어린 시절부터 양보하고 누구든 도우려고 애를 쓰면서 살더니 결국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구나? 너답다 정말. 무슨, 얘네가 날 살게 해준 거지. 내가 해준 건 별로 없어. 이렇게 잘 커주고 사회의 일원도 되어주고. 너무 좋아.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죠. 저는 이미 보육시설 나와서 자립했는데 엄마가 그 외에도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대학도 나올 수 있었고 취업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저에겐. 진이야, 너 정말 여기저기 고마운 은인만 되면서 사는구나. 정말 반성하게 된다, 내가. 지은이가 과하게 말하는 거야. 난 그냥 애들이랑 지내는 게 좋은 거지 뭐.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절 잡아주셔서 그 감사함 아직도 못 잊어요. 그래서 제 영원한 어머니이고 지금도 엄마처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신입사원은 왜 제 여동생이 자신에게 어머니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로 인해서 이렇게 올곧은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왕래를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신입사원의 자취방에 들러 반찬을 두고 가는 길에 같이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반찬을 주러 오신 날이 있었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표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처음엔 세상에 그런 대표님이 다 있냐면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얘가 언니가 너무 좋았는지 사진까지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사진 보니까 딱 알겠던데? 언니 안 변했더라. 그래서 내가 대표인 걸 알고 있었구나? 나 이제 좀 멋진 커리어 우먼 같지 않니?
그러니까 언니 얼굴 보는데 내 마음이 다 좋더라고요. 우리 못 본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실례가 되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소개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달라고 했어. 그래, 잘했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났잖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기는 했어도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참 신기했어요. 만나야 할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니 여동생과 제가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살면서 연락이 끊어져 버린 여동생을 만나게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방법이 신입사원으로 인한 경우라니 더 신기하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신입사원이 유독 눈에 들어오고 안쓰러웠던 건 여동생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가 여동생으로 느껴진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여동생과 전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연락을 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셔? 양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엄마도 대학 졸업할 때쯤 다단계 사기 당하시고 쓰러져서 요양원 지내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연락이 안 닿으니 몰랐네. 언니도 힘들게 살았겠다. 그치 뭐. 엄마가 사기당하는 바람에 공부하고 싶은 건 못하고 지금 이렇게 대표됐잖니. 참, 그때 네가 준 그 30만 원 덕에 엄마 병원에 보내고 고시원 생활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웠다. 그걸 그때까지 안 쓰고 있었다고? 하여튼 언니도 대단해. 네가 힘들게 모아서 준 돈인 걸 뻔히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쓰니? 그나저나 너 남편은? 애들은? 나 공장에 취업하고 거기서 만난 남자랑 결혼했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렇게 나한테 손을 대더라.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 그리고 시설에 들어와서 아이들 돕고 지내는 거야. 언니는? 그랬구나. 너도 잘 지내길 바랬는데 순탄하게만 지낸 건 아니구나. 난 그냥 결혼 안 했어. 여유도 없었고 돈 버느라 바쁘기도 했고. 너 대표가 거저대는 줄 아니? 일하느라 못한 거야. 그래, 언니는 대단해서 혼자 살아도 멋질 줄 알았어. 언니, 그때 기억나? 내가 헤어지면서 꼭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동안 노력하고 살아온 게 언니 이렇게 다시 보려고 그랬나 봐. 그러게. 우리 가족으로 만나서 결국 이제는 너랑 나 단 둘만 남아서 이렇게 만나네. 나도 혼자 지내는 거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여동생과 전 양아버지와 엄마 모두 다 돌아가신 후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나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냈고 그래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그런 각자의 인생에 또 다른 가족으로 기댈 수 있는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준 여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건 저에게는 너무 큰 행운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여유가 있는 제가 여동생에게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만났을 당시 여동생은 시설에서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시시때때로 신경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케어를 위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여동생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변함없이 회사 대표로 지내면서 여동생과 함께 교류를 하며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동생은 그 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 도움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그냥 각자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고 있어요. 여동생은 여전히 검소하게 아이들의 엄마로 열심히 베풀면서 지내고 있고요. 저 역시 대표로 지내는 건 변함이 없지만 한 가지 변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좀 더 성장했다는 점과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고 지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에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동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신입사원에게 보답을 하고자 했을 때 신입사원이 저에게 제안을 해줬던 내용을 곧바로 적용을 해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은 후 회사 채용 방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학 졸업이 어려운 모든 성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채용 제도를 개편했고 작년부터는 직접 적용을 해 채용을 할 때 신입사원 전형에 일명 잠재자 전형을 추가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 싶은 생각에 도전적으로 시작을 한 일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높았고 매년 높은 경쟁률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1년 정도 채용을 해보니 무조건 대학 졸업과 높은 학력만이 일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호기심과 고마움의 표현으로 시작을 한 일인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또 여동생의 뜻에 따라서 시작을 한 후원은 결국 중독이 된 것인지 이제 제 버킷리스트가 되었어요. 여동생이 지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아동복지 시설을 찾아서 후원을 하고 기부와 함께 봉사활동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고통이 가장 크다고 느끼면서 이 어둠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달려오느라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외면했다는 것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 직접 겪고 경험을 해보지 못한다면 그 시절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에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는 작은 도움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겠죠. 저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간 시설에서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동안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는지 참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밖에서 절 본다면 참 화려한 인생이고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대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족도 없고 혼자인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늘 강하게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으로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저에게는 없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은 이제 저의 조카라고 할 수 있죠. 이 많은 조카들이 있으니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번 돈과 명예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건 이제 여동생의 목표뿐만 아니라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악착 같은 성공을 했고 이 성공에 전혀 도움을 준 바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의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과거를 천천히 돌아보면 모든 삶이 저 혼자서만 노력한다고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최악의 순간에도 절 생각하고 도움을 준 여동생이 있었고 또 어린 시절 어려움 속에서도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준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서 정말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을 한 인생이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명언을 보면 저에게는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롭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 또 나를 돕기 위해서 어딘가에서는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를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지금의 제 성공은 저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죠. 저 역시 인생의 황혼기로 달려가고 있는 시기이기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앞만 보고 살았던 삶을 조금은 멈추고 주변도 둘러보면서 내가 살면서 받았던 작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든다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철이 드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여동생과 함께 재미있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사이다 같은 사연이 아니라서 실망을 하실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파란만장했던 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행복이 깃들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교에서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예요. 최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결혼 생활 12년 차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저의 경험이랍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던 해에 짠돌이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이번 여름 휴가는 베트남으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볼까? 이번에 넣은 적금도 만기가 됐으니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해외여행 어때? 당신 웬일이야? 매번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 그냥 당신 고생했으니까 가자는 거지. 별다른 건 없어. 저는 동남아든 어디든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 짠돌이 남편 때문에 가족여행을 갈 때도 바닷가 근처에 사는 친척집으로 가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말이 친척집이지 시외숙의 처가댁이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단지 바닷가가 거기 있으니 애들 바닷가에서 놀리기에 딱 좋다고 여름 휴가지로 탁월하다며 매해 거기로 갔었어요. 남편은 거기서 편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집에서 눈치가 보여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어쩐 일을 도우며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보자고 직접 이야기를 하다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남편이 이제 돈을 좀 융통성 있게 쓰려고 하나 보다라며 행복했어요. 평소 계획적이고 꼼꼼했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베트남 여행 일정표를 아주 세세하게 짜면서 벌써 마음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죠. 저희 남편은 무조건 최저가만을 찾아서 사야 되고 외식이나 배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집밥은 필수였던 남편이었어요. 무조건 가성비를 따져서 무엇이 덜 손해인지 빠르게 계산하고는 했었죠. 그런 남편에게 해외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제가 꿈을 꾸나 싶을 정도였어요. 짠돌이 남편 때문에 저도 재택근무로 일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됐어요. 책표지 작업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시작했었죠. 10년 전에는 100만 원도 못 벌었었는데 지금은 어엿하게 200만 원 초반대로 벌고 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며 저축을 했다면 제가 프리랜서로 버는 돈으로는 제 용돈도 하고 가족들의 식비를 해결했어요.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저희 부부는 2년 전에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에 성공을 했어요. 저희는 남편의 지분이 좀 더 많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하여 주택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로 입성을 하게 됐었죠. 그동안 궁상 맞다는 소리도 들어가며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친정에서도 12년 만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친정 어머니께서 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정말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셨고 수술비가 급했었어요. 적금은 묶여있지 남편은 돈이 없다고 하지. 그래서 급하게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수술비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많이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을 메꾸기 위해 일을 더 늘려서 한다고 밤을 새운 적도 허다했었죠. 친정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셨어요. 지금은 다행히 친정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시고 잘 지내고 있으시고요. 그때 남편한테 서운해서 이혼 생각이 잠깐 든 적은 있었지만 그때 저희 형편도 크게 좋았던 건 아니어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친정은 크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는데 두 분께서는 공직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노후는 보장이 되어 있었고 밑으로는 10살이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동생은 아직 장가를 가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곧 결혼 예정이었어요. 남편이 짠돌이로 자라게 된 데에는 시댁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짠순이로 유명하셨어요. 시댁 자체가 대체로 돈을 쓰는 것에 많이 인색하셨고요. 남편과 저는 동네 친구였었는데 남편과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시부모님과는 아는 사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짠순이이기는 하셨어도 제가 남편과 그냥 친구인 시절에 집에 놀러가면 따뜻한 밥을 지어주셔서 제 기억 속에는 좋은 분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돌변하실 줄은 몰랐지만요. 시댁도 마찬가지로 남편 밑에 10살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인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저희 부부에겐 각각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어린 동생들이 있더라고요. 시누이도 시집을 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도 시누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인지 명절에는 한 번쯤 볼까 말까 했었어요. 시댁 갑질에는 꼭 시누들도 세트로 난리치는 데에 비해서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죠. 마지막으로 시누이를 본 게 재작년 추석이었으니 결혼하고도 몇 번 보지를 못했었네요. 남편과 친구였을 시절에 시누이가 살집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홀쭉해져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고는 그 뒤로 한참을 못 봤었어요. 여행 소리를 듣고 신우도 떠오르긴 해서 어머님께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애들 아빠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내네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 아범한테도 얼핏 들었다. 이왕 가는 거 잘 다녀와라. 우리 부부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분명히 시어머님이 뭐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덤덤하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예상과 반대인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도 살짝 의아하긴 했지만 사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시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뭐라 하는 것도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다소 오버스럽게 헛기침을 하셨어요. 아이고, 무슨 기침이 이렇게 나는 건지 원.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딱 들어보면 모르겠냐? 애미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너네 해외여행 가 있을 동안 내가 집에서 먹을 반찬이나 좀 만들러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가보니 남편 보고는 집에서 쉬라고 하며 저만 데리고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시어머님은 조수석에 차를 타고 같이 장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가는 중에도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에 정신이 없으셨죠. 너는 남편 잘 만나서 벌써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나가고 정말 호강하며 산다.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편하게 사니까 무척 행복하지? 항상 남편한테 충성을 다해서 잘해야 한다. 어머님, 저도 이래요. 우리 부부 같이 돈 벌어요. 집에 들어앉아서 편하게 있으면서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내 앞에서 생색을 내고 그러냐? 어디 가서 돈 번다고도 하지 말아라. 이 레퍼토리는 1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는 소리였어요.
수년간 저도 적게 버는 거 아니고 가정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하셔서 그냥 시어머니와 말을 하는 것을 포기했었어요. 집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며 바쁘다고 해도 집에서 노는 줄 아셔서 매번 시댁 호출에 불려갔었어요. 저한테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라고 하시고 저한테 차가 있으니 제가 운전기사인 줄 아시는지 개인기사 부리듯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셨으니 그 정도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해드렸어요. 저한테는 매번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고 타박하셨지만 저만 보면 용돈을 달라고 자주 요구하셨어요. 집에서 일하지만 저도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기 때문에 개인으로 쓰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시어머님도 그걸 알기에 자꾸 저한테 무엇을 사달라고 하셨었죠. 그러고는 애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제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트와 아울렛이 같이 있는 곳에 가자고 하셨어요. 우리 장 보러 가기 전에 아울렛 한번 둘러보자. 나는 해외여행도 같이 못 가는데 옷이라도 사줘라. 네,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옷 있으시면 사드릴게요. 한번 둘러보러 가봐요.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못 해드리겠나 싶어서 아울렛을 먼저 들러서 쇼핑을 했어요. 어머님, 이 옷은 어머님 사이즈보다 너무 큰데? 어머님 사이즈로 보셔야죠. 사이즈는 내 마음이다. 내가 알아서 보마. 어머님은 자꾸 어머님의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도 여러 벌 보셨어요. 제가 다른 사이즈를 권하니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시며 입을 만한 사이즈로 몇 장 더 고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좋게 10벌은 넘게 사셨는데 옷값만 40만 원어치는 나왔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어머님이랑 장을 보고 시댁으로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치 반찬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머님이 요구하신 잡채에 나물 반찬에 전부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라 하루 종일 부엌에 틀어박혀서 요리만 주구장창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결혼 전에 썼던 방에 들어가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잠이 깼었는데 거실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어머님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오늘 애미카드로 네 옷 많이 샀다. 장도 애미카드로 결제해서 네가 좋아하는 간식도 많이 샀어. 걔는 매번 자기 용돈 벌면서 내가 뭐 해달라고 안 하면 생전해주는 법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애미한테 왕창 뜯어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웃으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너 이번에 해외에 나가면 한 10년 정도는 있다가 들어와. 라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래 잠이 확 달아났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일주일짜리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죠. 해외로 도주해야 할 정도면 남편이 무슨 사고를 크게 쳤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이럴 거면 우리 애들도 데리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며 오만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컴컴한 방에서 휴대폰을 켰는데 휴대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비춰보니 남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럼 시어머님이 말하는 상대는 남편이 아니라 누구지? 궁금해하며 문을 조용히 열고 살짝 나가서 거실을 봤는데 시어머니 맞은편에 무슨 커다란 이불 보따리가 꿈틀거리는 거였어요. 저는 저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맙소사 신우이였어요. 살이 도대체 얼마나 찐 건지 앉아있기도 버거워 보일 정도였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살이 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네 오빠네 부부 베트남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 명목은 해외여행인데 사실상 네 오빠가 너를 베트남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 거니까 거기 잘 따라가서 정착해 있어라. 거기에 네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엄마 친구 한 명 살고 있으니까 정착하기 어렵지 않을 거다.
저는 도대체 신우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베트남을 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신우이는 직장이 하나도 없는 백수에 빚만 잔뜩 생겨서 시어머니가 갚아준 전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시어머니에게 야금야금 돈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가서 정착할 돈은 무슨 수로 마련했던 건지 궁금했어요. 그때 신우이가 꺼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런데 오빠네 집 진짜 팔리기는 해? 내놓은 건 맞지? 그래, 서류 준비 다 됐고 집 산다는 사람이랑 계약도 했다더라. 근데 공동명의라며 언니 동의 없어도 가능해? 네 삼촌이 공인중개사 아니냐. 공동명의라도 집 파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네 새언니 베트남에 가 있을 때 집 판 돈으로 생활비 보내줄게. 신우이가 해외에 나가서 살 돈을 저희 집을 팔아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라서 제 몰래 집을 팔겠다는 결론까지 간 건지 의문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태평하게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이 동네는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였어요. 학교도 초중고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 동네 출신이라고 하면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대략 아는 정도였어요. 저도 남편과 동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모두가 동네 사람이었죠. 최근에 동네에 신축 아파트도 생기고 지하철역이 이 동네까지 더 연장하는 바람에 큰 아울렛이 있는 복합상가도 들어오고 자연스레 집값도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 동네에 생긴 아파트로 이사를 했던 거였고요. 신우이가 제 남동생의 나이와 비슷하니까 제가 남동생에게 문자로 물었어요. 혹시 김진미라고 알아? 내 신우이 이름인데 너랑 나이가 비슷하고 우리 동네 출신이야. 당연히 알지. 신우이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물건을 훔치고 결국에는 돈까지 훔쳐서 자퇴까지 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누나, 일단 내가 누나 신우이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 저는 남동생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누군가가 시댁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가려고 하자 황급히 누가 저를 붙잡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신우이였어요. 새언니, 지금 절대 문을 열면 안 돼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에요. 신우이는 목소리를 작게 말하며 제가 문을 못 열게 필사적으로 현관문을 가로막았었어요. 어제는 얼핏 봐서 그냥 이불 보따리 같았는데 현관문을 가로막고 있는 신우이의 덩치가 어마어마했어요. 2년 전에는 아니랬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도록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받으니까 남동생이 아닌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요. 일단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구석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언니 화장실에 들어와 있어. 이제 말하면 돼. 언니 신우이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 뚱뚱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훔치는 일이 잦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퇴학까지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살을 엄청 빼고 동창회에 나타났었대요. 저는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동창회 참석을 못했었고요. 아무튼 옆에는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었대요. 신우이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그렇게 나타나자 다들 놀라가지고 어떻게 살을 뺐냐며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김진미 걔가 말하기를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서 도벽증이 도졌다. 정신과를 다니면서 이제는 다 나았고 그때 내 도벽증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애들이 있으면 미안하다며 울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과 받아줬어? 네, 어차피 다 지난 일이기도 했고 동네 친구이기도 하고 또 도벽 외에는 크게 분란 일으킨 건 없었으니 그냥 다들 진미 걔가 살을 어떻게 뺐는지
저 돈 많아 보이고 잘생긴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남자친구 직업은 무엇이고 진미는 무슨 이유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건지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랬더니 자신이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한의사이고 남자친구가 개발한 한 덕분에 살이 확 빠졌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한의사에 뚱뚱했던 애가 살이 빠져서는 한정판 명품도 막 휘두르고 나타났으니까 그 말이 꽤 신빙성 있어 보였나 봐요. 게다가 여자들만 있다 보니 다들 다이어트라 하면 귀가 솔깃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다들 그 다이어트 약을 사고 싶다고 하니까 김진미가 약을 사기보다는 우리 동창끼리 개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남동생이 여자친구 입에서 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설마 했어요. 제발 제가 예상하는 전개는 아니길 빌었어요. 개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투자한 비용에 따라 이자를 높게 주겠다고 덧붙여서요. 설마 다들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지? 처음에는 동창 중에서 모두 그 말을 신뢰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 중에 귀가 팔랑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몇 명만 개 모임을 만들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미가 몇 달간 꾸준히 계속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를 주더래요.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개에 들어오는 동기들이 많아졌대요. 저희 엄마한테 여쭤보니 이 동네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기 엄마들의 사돈의 8촌까지 개 모임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언니 시댁 문 두드리는 사람들 모두 여기 동네 사람들일걸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 엄마도 500만 원 넣으셔서 피해보셨대요. 아마 거기서 문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예비 올케에게 이 사실을 듣고는 한동안 머리에 망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10억가량의 돈은 도대체 어쩌고 저희 집을 팔아서 잠적 비용에 쓰려고 했던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여기서 팩트는 이 미친 시댁 인간들은 신우이의 도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고요. 저는 중간에서 희생양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도 제발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희생양이었길 바라며 남편도 이 사태를 모르고 순수하게 여행 갈 생각이었길 바라며 천하태평하게 아직도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어요. 당신 지금 현관문 두드리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 제가 막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척 해야 돼. 당신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렇지. 남편도 역시나 한통속이었어요. 저만 이 집에서 바보였던 거예요. 시댁 현관문은 쉽게 수그러들 생각이 없는 듯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신우이는 이제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었어요. 저는 라면을 먹는 신우 앞에 앉았어요. 아가씨, 이젠 저도 알려주셔야죠. 저도 이 광경을 본 이상 그냥 모르는 척 있진 못하겠네요. 제 말에 신우이는 아까 예비 올케가 말했던 그대로를 저에게 털어놨어요. 어느새 남편과 시어머니도 거실에 나와서 부엌 식탁에서 신우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표정을 살펴보는 것 같았죠. 저는 신우이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놀라는 척 다시 되물었어요. 근데 아가씨, 그 약이 효과는 있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아가씨 전에 엄청 날씬했었잖아요. 다이어트 성공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거요? 사실은 오빠가 저 지방 흡입하라고 돈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지방 흡입하고 제가 리즈 시절을 찍었었죠. 신우이는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자신이 그때 얼마나 감량을 했고 얼마나 예뻤었는지 휴대폰을 켜서 갤러리에 들어가 저에게 자신의 사진을 들이밀며 자랑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가씨 남자친구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억울해요, 새언니. 일단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건 저고 그걸 남자친구가 현금화를 시켜서 비밀장고에 넣어뒀는데 남자친구가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그걸 몽땅 다요?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못해도 10억은 넘어요. 저희는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푼돈 벌자고 그런 짓을 벌이진 않죠. 신우이는 뇌가 쪼그라든 건지
아니면 원래 모자란 인간인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애초에 모두 거짓말이었고 모두를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해왔다는 것이었죠. 그 정도 연기력이면 그냥 지방 흡입했을 때 배우기라도 하지. 그럼 여우주연상을 받고도 남았을 텐데. 이 모든 사실이 정말 내 주위에서 일어난 게 맞는 건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볼 정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배신감이 들고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자신의 동생에게 지방흡입 수술 비용을 줄 돈은 있고 생사를 오갔었던 장모님 수술 비용은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애초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처가댁에 쓸 돈은 남편의 계획에 없었던 거였겠죠. 전신지방 흡입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진 몰라도 그게 꽤나 비싸다는 정도는 저도 알았어요. 저는 살림하면서 육아하면서 밤에 밀린 재택근무하면서 쇠가 빠지게 힘들었는데 남편은 본인 가족들한테 그것도 그냥 단순 미용 목적으로 하는 지방흡입 비용으로 돈을 줬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저 몰래 시댁에 돈을 얼마나 줬었을까요? 정말 배신감이 쓰나미 오듯이 밀려왔어요. 뭐 그래놓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집을 판다고? 진짜 이건 무슨 그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일단 침착해야 했어요. 저는 이 집안과 오늘 이혼을 결심했지만 지금 애써 사놓은 저희 집이 홀랑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것부터 무조건 해결을 한 다음에 이 집안 인간들을 혼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충격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신우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을 했어요. 새언니, 걱정 마세요. 언니네한테 피해가는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언니는 그냥 베트남 가서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제 일이지 언니와는 별개예요. 언니는 그냥 모른 척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베트남 가서 꼭 성공해서 언니가 저 감싸줬던 은혜 꼭 갚을게요. 말하는 족족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신우이가 얄미웠어요. 여보, 진미도 우리 가족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 지켜줘야지. 그냥 당신은 모르는 척만 하고 있으면 돼. 우리는 그냥 진미를 안전하게 베트남에 데려다주고 재밌게 여행 즐기고 오면 돼. 분노를 겨우 억누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신우이의 말을 거들며 제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에 뼈를 묻고 살아야지. 너는 여기서 무엇을 보든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살면 돼. 기어이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멀쩡한 저를 장님을 만들며 아주 너는 대놓고 이 집안의 노예라고 하셨어요. 일단 베트남 출국은 당장의 3일 뒤였고 저는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저도 신우이 못지않은 배우 뺨치는 연기를 선보였죠. 모두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집안 가족인데 이런 일 있을 땐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게 도리죠. 우리 애들 하나밖에 없는 고모이기도 하잖아요. 저만 믿고 3일 뒤에 안전하게 출국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애들이 열이 나고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친정으로 가봐야겠어요. 계속 저를 찾는다고 하네요. 다행히 저의 빛나는 연기로 시댁 사람들을 모두 안심시키고 애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 집을 빠져나갈 구실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주가 아프다니까 별 의심 없이 얼른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신우이는 시댁에 출국 전날까지 계속 있을 예정이었어요. 늦은 밤이 되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잠잠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차를 타고 조용히 친정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이미 남동생과 예비올케를 불러놨었고요. 우리 예비올케한테 미안해. 나는 상황이 이런지도 몰랐어. 언니가 왜 미안해요. 언니 때문에 벌어진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 애들 고모기도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볼게. 괜스레 예비 옳게 될 사람을 보니 제가 한 잘못이 아닌데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에 찬 남동생을 진정시키고 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대망의 날이 밝았고 저는 부동산 가기 전에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던 그건 상관없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날아가게 생긴 집값보다 비싸겠어요? 변호사의 코치를 받고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외삼촌이 부동산을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이런 식으로 써먹을 줄이야. 이 시댁 전체가 문제투성이었네요. 부동산에 제가 나타나자 시회숙은 놀라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베트남 여행 간다고 들었는데 여긴 웬일이야? 시혜숙님, 제 동의 없이 저희 집 매물로 내놨다고 들었어요. 취소해주세요. 그건 이미 매수자가 나와서 계약금도 받은 상태라 어려울 것 같은데. 공동 명의자인 저에게 위임장을 받거나 전화를 통한 매도의사 확인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으셨으니 이 계약은 무효예요. 게다가 어차피 매매 대금의 10%에도 못 미치기에 가계약일 뿐이니 당장 취소해주세요. 시혜숙은 제 말에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시더니 저를 등지고 휴대폰을 드셨어요.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한 공범으로 시혜숙님도 나란히 콩밥 드실 수가 있어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다시 반환할 테니 취소해주세요. 제가 으름장을 놓으니 시혜숙은 매수자에게 연락을 해서 취소 의사를 알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댁에 연락하는 순간 시혜숙님도 법의 심판에 자유롭지 못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으름장을 놓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시댁에 갔어요. 신우이에게는 저녁에 다시 시댁에 갈 건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간다며 계속 문자를 했었고요. 혹여 신우이가 없을까봐 긴장했는데 신우이는 밤이 됐으니 사람들이 모두 갔겠지 하며 마음 놓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방에 들어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니까 새언니, 햄버거는 사오셨어요? 저 얼른 먹고 싶어요. 라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들이닥쳤어요.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던 신우이는 경찰들을 보자마자 놀라서 소파 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한창 방에서 잠을 자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놀라서 뛰쳐나왔죠. 시어머니는 이게 다 뭐냐면서 난리가 나셨어요. 신우이의 저항이 어찌나 큰지 경찰 4-5분이 붙어도 힘들어 보였어요. 새언니, 저를 감히 속여요? 제가 언니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를 노려보며 나를 속인 건 신우이인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저를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 보듯이 봤어요. 이사타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감히 우리 가족을 배신해? 당신 때문에 내 동생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남편의 말에 참 기가 찼어요. 애들한테 저런 고모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수술비 필요할 때 아가씨 지방흡입 시켜줬지? 그 돈이 몇백일 텐데 그래놓고 나몰래 시어머니랑 작당해서 우리 집을 팔아넘길 생각을 해? 이미 매수자한테 계약금도 받았더라 너? 우리 적금 만기된 것도 다 아가씨한테 줄 생각이었니? 지방흡입할 돈으로 우리 엄마 수술할 돈만 보태줬어도 우리 엄마 빨리 수술 들어갔고 고생 덜 할 수 있었어. 아가씨 봐봐. 몇백 들여서 지방흡입하면 뭐해? 몸이 퉁퉁 불어서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 배신당한 건 나야. 이 집안 사람들이 싹 다 미쳤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어 제 머리를 잡아뜯으려고 하셨어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제가 걱정된 남동생이 때마침 달려들어와 시어머니를 제지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지면 당신 딸이랑 똑같이 만들어버릴 줄 알아? 남동생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인연 때문에 우리 딸이 잡혀갔어. 이 망할 년 어디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향해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려고 했어요. 어머님, 월 500씩 버는 남편이 맨날 돈이 없던 이유가 시댁으로 다 돈이 들어가서였네요.
우리 애들이랑 저는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돈을 아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들 입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 아껴서 아가씨 지방흡입도 시켜주고 아주 좋으셨겠어요? 저 지금껏 살면서 제 앞으로 된 보험비랑 휴대폰비 다 제가 냈고요. 식비 같은 것도 모두 제 돈으로 벌어서 썼어요. 10년 동안 월 200씩 따박따박 벌었어요. 남편 잘 만나서 복 받았다고요? 남편 등골 빨아먹었다고요? 어머님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저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세요? 그것도 모자라 이젠 동네 분들한테 사기치는 딸내미 도주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제 피 같은 집을 팔아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퍼부었어요. 그게 웬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어머님, 거기에 제 지분이 절반이에요. 진짜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저를 속이려고 하셨어요? 이제야 이 집에서 제 위치를 알았네요. 반찬 해달라고 하면 반찬 만들어줘.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하면 개인기사 노릇해줘. 돈 달라고 하면 돈까지 쥐어줘. 얼마나 부리기 편하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을 읊으면 1박 2일로도 모자랐지만 줄줄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잘 알고 있겠지? 이혼이야 우리. 남 변호사 이미 선임했으니 당신도 하려면 하든지. 당신한테 유책 사유 있는 거 까먹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남동생과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온 저는 온몸의 긴장이 모두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게 달려와 제 몸을 살펴보시며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자고 있는 토끼 같은 두 아들들을 보며 더 잘 살아내야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후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날아왔어요. 집은 매수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주며 매물을 취소시켰어요. 남편은 당연히 유책 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부터 양육권까지 저에게 모두 유리하게 넘어왔어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은 동시에 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저에게는 당분간 이혼하고도 애들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정도였으니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거였죠. 어차피 재택근무를 하며 돈을 벌 수 있으니 아이들 육아도 걱정 없었어요. 제가 좀 더 바빠지면 친정에 용돈 좀 더 드리고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부탁해야겠죠. 어차피 육아, 살림, 재택근무 모두 혼자 매일 하던 일이었고 그 일상에서 남편만 빠진 거였어요. 저는 밥 차릴 사람 하나 더 줄어들고 빨래 같은 뒤치다거리도 줄어들었으니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벌어왔던 돈이야 그중 절반이 시댁으로 나갔었으니 저에게는 있으나 마나 했던 돈이었네요. 몇 달 뒤 10억을 들고 날랐다던 남자친구란 사람도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역시 우리나라 경찰분들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분들은 피해 금액 그대로를 다 돌려받진 못했지만 피해 구제를 통해 절반 정도는 돌려받은 것 같았어요. 예비 올케의 어머니도 300만 원 정도는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다행이었죠. 일단 신우가 도주 전에 잡혔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남편 뒤치다꺼리 하게 생겼고요. 남편이랑은 이혼 때문에 중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애도 없으니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할 거야. 그래. 당신이 할 수 있는 결혼은 노후에 수발 들어줄 사람 찾으려면 다시 재혼하는 게 답이겠지. 그런데 당신이 새 출발을 하건 말건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나한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재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당신 어머니랑 상의해봐. 저랑 이혼하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절 만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새 출발한다던 남편은 웃기게도 이혼을 한 후에도 애들 핑계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저를 회유시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당신도 10살이 어린 남동생이 있어봐서 알겠지만
그 정도 나이 차이면 동생이 아니라 자식 같은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래도 내 피부치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어.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정신 차려. 아가씨는 당신 자식이 아니야. 아가씨는 어머님의 자식이고 당신 자식은 우리 애들이야. 그런데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날 기만하니까 재밌었니? 그동안 나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 어머님은 아가씨가 당신 자식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됐어. 아무튼 당신에게 한 번 깨진 신뢰는 더 이상 주워담기는 어려워. 애들은 나 찾지 않아? 애들 보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잘못은 했어도 애들까지 안 보여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전남편이 된 애들 아빠의 구구절절한 핑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낀다고 내 자식들 옷이나 신발도 꾸역꾸역 물려 입히고 옷이 이제는 좀 작아도 그냥 끼워 입히고 그랬는데 안 그러려고요. 먹고 싶다는 고기도 많이 먹일 거고요. 그리고 매번 여름이면 갔던 똑같은 친척집도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여름 휴가 때마다 시외숙의 처가댁에 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일손 돕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휴가비 아끼겠다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척집에 굳이 가서 저를 희생양 삼아 그 집에 꾸준히를 떠안긴 거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몰라요. 그때는 저도 남편 따라 같이 짠순이가 되기로 마음먹고 돈이나 열심히 모으자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뭐 대수인가 싶어요. 베트남으로 여행은 못 갔지만 친정 식구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여행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지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그 배신감에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기만 했었어요. 남편을 믿고 함께 꿈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건 저 자신과 제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남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시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제 자신을 속이고 억누르는 삶은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찾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겠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편견이나 시선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거든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껴요. 아이들 역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가끔은 외식도 하고 가고 싶었던 놀이공원에도 가고 여름이면 수영장에도 가고 싶어요. 그동안 아낀다고 참아왔던 것들 이제는 조금씩 해주려고 해요. 애들이 먹고 싶어하던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이고 예쁜 옷도 사입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지금은 혼자가 되었지만 그만큼 자유로워졌고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아이들과 함께할 내일이 기대가 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해요. 비록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 선택이 저와 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소중한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부디 행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 역시 앞으로도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